자, 5페이지 행정 이념을 보는데, 자, 이념 써보기죠. 이념 문제가 이제 일문항은 반영이 됩니다. 반영되는데, 이념과 공익 가운데 한 문제 정도가 반영될 거예요. 많게는 두 문항까지도 가능하고, 자, 이념에서는 특히 형평성, 여기 하나 좀 가외성, 이런 것들이 출제 논점이 크게 등장을 해왔어요. 자, 일단은 뭐 주요 내용의 합법성부터 나왔는데, 합법성은 여러분들 법 취지의 천명을 의미하는 게 합법성을 얘기하는 거고, 19세기 입법 국가 때 가장 강조가 됐다. 그리고 행정의 안정성이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문제점은 행정 편의주의를 야기하죠. 법에서 규정한 내용만 우리의 일, 법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행정 편의주의. 그러고 하나 더 보자. 목표의 전환. 목표의 전환을 목표의 대치라고도 얘기하죠. 수단에 목적하죠. 법은 수단 기범이에요. 목적 기범이 아니죠. 그래서 법을 목적으로 인식할 위험성이 있다고 표현입니다. 수단의 목적과 목표의 전환. 자, 그다음에 능률성은 투입불의 산출을 능률성이라고 얘기하고, 거기 능률의 유형 두 가지 형태가 등장하지. 기계적인 능률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사회적인 능률. 자, 기계적 능률 얘기한 사람 루터 균릭이야. 외워두시고, 그냥 균릭에다가 화살표 펴놓고 제1의 공리라고 적어놔. 지금 얘기한 능률을 제1의 공리. 가장 자명한 진리로 파악한 게 지금 얘기한 루터 균릭이에요. 제1의 공리, 기본적 선, 이렇게 일천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능률은 이제 금전상의 능률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적 능률을 얘기할 때는 마샬 디목이 얘기했고, 인간적 가치의 고의를 강조한 능력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사회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거기 상대적, 인간적, 봉사, 규범, 한목적, 질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민주성은 대내, 대외를 구분해서 가지고 가시고, 공무원 중심은 대내, 국민 중심은 대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의정을 묻는 것들도 가끔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학부 방안에 공개 행정 나온 거 있죠. 대내야, 대외야. 대외. 그러니까 공개 행정, 공생애, 행정구제, 옴부즈만, 이거 대표 관리제, 이거 몽땅 다 대내야, 대외야. 대외적 민주주의, 대외. 그리고 여러분 행정 책임, 행정 통제 강화도 대외. 자, 근데 행정의 분권화 이것은 대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내. 그리고 이제 행정윤리 확립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윤리관의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로 봐. 행정윤리 대외. 비공식 조직은 대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외, 대내를 구분시키는 문제 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효과성은 이제 목표 달성도죠. 목표분의 실적, 결과를 강조한 거고, 특히 어디? 후진 국가 적어놓고 발전 행정론. 그러니까 발전 행정론에서 강조가 됐다. 후진 국가에서 강조가 된 것, 효과성을 얘기합니다. 효과성. 자, 그럼 이 효과성 자체를 평가하는 모형이, 자, 오른쪽 메뉴에 나온 게 바로 퀸과 로바가 파악한 경합적 가치 모형이죠. 그다음 경합적 가치 모형 적어놓자. 경합적 가치 모형, 경합적 가치 모형, 경합적 가치 모형. 그래서 네 가지의 변수, 신축성, 반대, 통제, 왼쪽에 인간, 오른쪽에 조직 해가지고 제가 이거 암기하는 방법 얘기했죠.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기억나?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고 대단히 결합했지. 인간관계, 개방체제, 내적 과정, 합리 목표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효과성을 평가할 때 뭐 환경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했는지하고 또 하나 조직 내부의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구현됐는지 갖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들 지금 얘기한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네 가지 모형의 박스 안에 거기 목적 수단 쭉 나온 거 있지? 그거 다 여기 힘들고 개방체제 모형 하나만 꼭 가져가. 개방체제 모형 자체의 목적은 뭐야? 외부 환경에서부터 필요한 자원의 획득과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 알았습니까? 그럼 환경 자체에 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좀 필요하잖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의 획득과 성장, 유연성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방체제 모형이다. 이거 하나는 좀 가져가라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될 건 뭐냐면 그 밑에 지금 얘기한 이 퀸 같은 경우에는 효과성의 평가 모형 자체를 조직의 성장 단계하고 연관시켰죠. 그 성장 단계를 몇 단계로? 4단계 형태. 그래서 맨 앞에 창업 단계, 두 번째 집단 공동체 공식화, 마지막으로 정교화, 구조 정교화라 그러죠. 구조 정교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근거하여 네 가지 형태를 쭉 제시했다 안 했다? 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업 단계 때는 뭐 개방 체제 모형 갖고 평가하고, 두 번째 집단 공동체는 인간관계 모형 갖고, 공식화를 얘기했던 내부 과정하고 또 하나 합리 목표 모형, 그리고 구조 정교화는 다시 개방 체제 모형 갖고 효과성을 평가한다 한다? 한다. 그래서 그 대응하는 관계. 내가 여러분들 이 계획에서 이게 여기 이제 창업 단계 기억나요? 집단 공동체, 네, 공식화, 그다음에 구조 정교화. 그래서 시계 방향 반대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랬지. 이렇게 표현해. 이런 식으로. 이것만 두 개. 이렇게 얘기했지. 아마 소선 이렇게 대응하라고 얘기해서 시계는 반대 방향에 가서 오느라고. 이게 여러분들 현장 가서 문제 볼 때 어디 씌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 정리 체킹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져갈 것.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정리할 게 형평성인데, 자, 형평성은 여러분들 수직과 수평적 형평성을 구분해서 가져가야 돼. 동일한 것은 동등하게, 이거 뭐야? 수평. 다른 것은 다르게 수직. 똑같이 등록금 내고 공부한다? 수평 얘기했죠.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한테 정부에서 학비, 보조금, 장학금을 지원한다? 수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대표 관료제 수평이야, 수직이야? 모르면 수직이야. 대표 관리자를 낼 때는 다른 것은 다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 관리자 필요한 거예요. 출신 성분 비율에 따라서 공직 자체 선발하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 받으러 가면은 사실 사회적으로 그동안 열악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하지 않아. 불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면은 대부분 수직이야, 대부분. 근데 하나 이렇게 수직을 강조하면 상반대에 있는 수평은 또 경시해. 알았죠? 수직을 강조하면 수평은 경시한다란다? 한다. 여기 보자. 장기 공채 제도. 수직이야, 수평이야? 모르면 뭐라 했어요? 수직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자, 장기 공채는 소득 계층 간의 재원 부담의 공평을 추구하는 게 세대 간의 재원 부담의 공평을 추구하는 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2번. 소득 계층 간에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입장료를 내야 안 내. 아니,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 안 내.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거든요. 갈 때는 이제 선생님이 갈 때는 딸이 가는데 2,400원을 내, 분자교. 그러니까 동수원 톨게이트에서부터 분자교까지 2,400원이야. 그럼 여긴 여러분들 이종희가 타도 2,400원. 김일 선생이 타도 2,400원이야. 알았습니까? 이건 좀 소득 계층 간의 재원부담의 공평,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세대 간의 재원부담의 공평성이에요, 여러분들. 자,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건설해서 그러면 이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보통 10년에서 20년 걸려. 그러면 건설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여러분들 이익을 보는 사람은 현 세대야,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 그럼 다음 세대들이 그럼 이용할 때는 그냥 내 이용해, 여러분들 톨게이트 사용료 징수해. 그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 간의 공평성,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본 사람,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겠지,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이익을 들 보는 현 세대가 아니라 이익을 본 다음 세대가 부담하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장기 공채도 수직적 형평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수직이야. 뭐다? 수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꼭 정리할 게, 거기 여러분들 롤스의 정의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롤스 자체의 정의론 자체, 자, 일단은 원초적 상태를 가설적 무형으로 설정했다. 원초적 상태 자체를 뭐라고 설정하고 있다? 무지의 배일. 무지의 배일은 뭐라 했어요? 무엇이나한테 유리하고 무엇이나한테 불리한지 모르는 상태가 바로 무지의 배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두 번째 얘기한 게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을 또 전제하고 있죠. 여러분 본문 교재 56페이지.
56페이지 하단의 각주에 원칙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무지의 배일로 하고 상호 무관심.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게야. 그다음 세 번째 나온 게 최소 극대의 원리.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최소가 극대화되는 대안 선택. 의사 결정성의 조건선 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죠, 여러분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최소치가 극대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보자.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걸 최대한 보장받는 거에 대해서 원칙 상태 인간들은 서로 합의한다고 보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게야. 그래서 이것도 맥시민의 원리. 맥시민의 원리. 자, 제가 맥시민의 원리를 얘기할 땐 최소 극대화야, 최대 극소화야. 최소 극대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롤스의 정의로 해서는 최소 극대화 원리가 두 군데 적용돼. 하나는 바로 뭐다? 원석 상태에서. 또 하나는 어디에서? 차등의 원리 기억나나? 차등 조정, 차등의 원리, 불평등. 배웠잖아. 최소수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준 차등은 정당화 된다고 얘기했잖아. 기억나요? 자, 다시 보자. 원초적 상태를 여러분들 가정하고 있고, 그 원초적 상태에 대한 입장에 대한 다시 가설적 상황을 다시 세 가지 형태로 나눠놨다. 하나 뭐야? 무지의 배일. 두 번째 뭐?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서로 관심이 없는 거. 오로지 나의 이해관계만에 대해서는 관심 기울이는 게야. 나를 희생해서 타인한테 준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시민, 최소 극대화 원리. 이 세 가지 형태. 일단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원석 상태 자체를 입장을 세 가지 형태로 가정하고 있다. 됐습니까? 세 가지 형태. 그 숙제에서 이걸 좀 가져가시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인간이 자, 이거 보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인간들 두 가지의 원리 원칙이 하려고 본다 그랬잖아. 제1의 원리, 제2의 원칙. 제1의 원리는 뭐야?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제2의 원리 두 가지. 기회균등과 차등 조정. 차등 조정을 이제 불평등의 원리, 불평등 조정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그럼 제1의 원리는 제2의 원리에 우선시 된다. OX. 제1의 원리는 제2의 원리에 우선시. 오라 그랬지. 제2의 원리도 기회균등이 차등의 원리에 우선시. OX. 오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의가 구현되기 때문에 절차론적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절차를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로 그게 공정한 거라고 얘기해요. 공정성. 그래서 자신의 정의는 공정성으로, 우리가 공정하다는 것이 내 정의라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의를 준수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공정한 거라고 얘기한 게 룰스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제 공정성을 강조한 거죠. 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수직이야, 수평이야?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수평이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회균등은 수평, 차등은 수직. 됐습니까? 롤스의 정의론과 형평성은 일맥상통관계야. 자, 두 번째, 여기 보자. 기회균등은 자유주의야, 사회주의야? 스미스의 시장경제 원리의 가장 기본은 기회균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기회균등은 자유주의야, 사회주의야? 자유주의죠. 차등의 원리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는 여러분들 없사는 사람들의 복지를 강조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없사는 사람의 복지를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 사회주의야, 여러분들. 그럼 자,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는 자유주의야, 사회주의야? 둘 다 반영된 게야. 자유하고 평등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롤스는 여기 보자. 롤스는 자유주의자야, 사회주의자야, 중도주의자야? 중도주의자까지 가져갈 거야. 롤스의 정의는 출제 민출 A급이야. 최근 문제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는 꼭 정리해서 가지고 가야 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이유를 정리하고 이유를 자꾸 획득하는 이유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게 아니라 공부할 때. 그건 내가 안 봐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면서 교재 펴놓고 좀 까먹었던 것은 다시 체킹해서 다시 보고 하는 그 연습을 잠깐만 좀 해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정확한 정도로 추적하지. 자, 그거 봤으면 됐고. 다시 여러분들 서브 교재.
자, 그다음에 롤스 이게 형평성 자체는 이론에 관한 형태가 학설이 평등, 실적, 욕구 이론 세 가지가 있지. 그래서 평등 이론 사회주의자, 결과의 공평. 그다음에 실적 이론 자유주의자, 기회 공평. 욕구 이론 사회주의자, 조건의 공평 나왔는데 여기 수직 수평은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헷갈려. 지우세요. 그리고 이제 평등 이론 자체를 절대적, 적극적 평등관이라고 얘기하고 실적 이론을 형식적, 절차적 평등관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욕구 이론은 이제 우리가 파악한 조건의 공평을 추구했고 절충 이론이라고 그러지, 양자를 결합한 거. 그래서 평등선거, 보통선거, 공공무조 각각 예증까지도 정의. 이건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증까지도 내용 정의. 1인 1표지, 그런 뭐야? 1인 1표지. 1인 1표지. 그럼 평등선거지. 평등선거. 그러니까 1인 1표지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평등이론이야. 그걸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실적 이론 그러면 틀려. 자, 그거 말씀 이제 공익에서는 이제 학설을 묻는 게 한 문제예요. 학설. 거의 90% 학설을 묻죠. 거기 실체설과 과정설 나온 거 있죠. 두 가지 입장을 구분해서 묻는 것들. 그래서 사익을 초월하여 선험적으로 존재한다. 선험적 공익관, 실체설. 여러분들 사익보다 항상 공익이 우선시된다. 실체설. 그래서 양자는 갈등하지 않는다. 실체설. 자, 그게 실체 자체를 전체 효용의 극대화로 보는 것, 실체설. 따라서 여러분들 부분의 여러분들 손실과 고난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 실체설. 전체주의 국가 간의 공익관, 실체설 얘기했죠. 한 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 절대적 가치가 공익이다. 그것도 실체설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거기 들어보자. 사회 성원들이 공유하는 이익, 그럼 뭐야? 실체설이야, 과정설이야? 공유하는 이익. 공유하는 이익의 반대말이 부분적 이익이 되고 특수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유하는 이익은 실체설이야, 과정설이야? 실체설이지. 실체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혼동하면 안 돼. 근데 여기 보자. 근데 상호 조정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공유하는 이익, 그건 뭐야? 그건 과정설이야. 상호 조정 타협의 과정이란 말은 서로 만나서 타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때 그 앞에 붙으면 그때는 뭘로 바뀌는 거야? 그건 과정설로 바뀌어.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사회 전체 성원이 공유하는 이익, 그러면 이것은 실체설이야. 자, 여러분들 다수의 이익들 간의 조정 타협의 선물은 과정설이죠. 정치와 과정의 선물 과정설이죠. 경험적 공익관 과정설이죠. 개인주의설 과정설이죠. 다원주의 사회 과정설이죠. 자, 여러분, 그거 들어보자. 개발도상 국가의 공익관. 후진국. 실체설이야, 실체설. 국가 우월적지, 실체설. 조금 생각해봐. 그게 쭉 연결이 되지. 자, 이건 좀 별개. 법적 절차의 준수를 공익으로 해석하는 거 뭐야? 그것도 과정설. 법적 절차의 준수도 공익으로 해석하는 건 그 과정설입니다. 거기 나와 있나? 안 나왔으면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안 나왔으면 적어놓을 거야.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자, 문제 연구라는 것 좀 보자. 문제 연구 1번,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국가공공업체 1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없고, 국가공무원법제 1조는 적어보자. 민주성과 능률성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제 1조에서는 뭘 명시하고 있다? 능률성과 민주성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내가 국가공무원법 1조 잠깐 봐드릴게.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제1조에 제가 이제 중간에 생각해놓고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보안사를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 운영에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 알았냐? 일단은 거 하나 좀 가져가시고, 자, 공무원 헌장 자체는 공익에 실천하는 가치로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맞는데 2번이 맞는 표현인데, 공무원 윤리 헌장이 1980년대에 제정이 돼.
이게 여러분들 36년 동안 있다가 2016년도에 공무원 윤리 현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바뀌어. 그 내용도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공무원 윤리 현장이 없고 공무원 헌장이야. 2016년. 그럼 공무원 헌장에서는 네 가지의 가치를 명시해놓고 있는데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가지 가치. 공무원 헌장에서 제시한 여러분 가치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공익.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또 하나 두 번째 창의성과 전문성. 창의성과 전문성. 그다음에 세 번째 다양성 존중. 다양성 존중 및 민주행정. 자, 마지막으로 청렴. 이 네 가지 가치 자체를 공무원 헌장에서 명시해 놓고 있어요. 하나에서 좀 길게 연결돼야 되는데 내가 간략하게 가치만 얘기한 게야. 알았습니까? 다시 보자. 공무원 헌장에서 네 가지의 가치를 명시해 놓고 있다. 하나 뭐? 공익. 두 번째 뭘 얘기했어요? 두 번째 얘기한 게? 창의성과 전문성 얘기했죠? 그다음 세 번째 얘기한 게? 그죠. 다양성과 민주행정. 마지막으로 청렴 얘기했다. 어디에서? 공무원 현장에서는. 이거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지금 얘기한 군무원 출제 의뢰는 여기 보자. 대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행정학과에 의뢰를 하는 걸 내가 느낄 때는 군사 쪽 관련 분야와 연관된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행정학과가 있을 경우에 이쪽을 의뢰할 개연성이 커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약간 좀 이 보편적인 문제하고 약간 떠난 문제들이 가끔 나와. 이게 작년도에 문제가 처음 공개됐거든. 공개되고 난 다음에 문제 자체에 대한 정답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3문제 정도. 내가 볼 땐 3문제 다 답이 없어요. 답이 2개가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무원 그래서 여러분들 발표 날짜가 워낙은 20며칠이었지만 일반 행정만 그렇게 늦어져서 한 달 뒤로 늦어가지고 나중에 알아본 결과 복수 정답 처리한 게 2문제예요. 뭐 한 문제는 끝까지 뜻을 안 굽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느낌이 좀 이상한 데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무원 헌장에서 얘기한 가치 이런 것들은 좀 가져가자고. 알았습니까? 정답 2번이고. 3번에 신공공 서비스론. 자, 우리 신공공 서비스론 배운 거 기억나나? 댄할트 형제가 신공공 관리론 비판하고 등장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공익을 목적으로 파악해, 부사물로 파악해. 공책 시민 봉사전. 공익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부사물이 아니라 그랬잖아. The 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자체가 목적이지 부사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4번 나온 거 보세요. 공익 실체설. 거기 사익 간의 타협. 상호적인 산물은 여러분 실체설이야 과정설이야. 이거 과정설이죠 여러분들. 정답 몇 번? 2번에 답이 형태 체킹. 자, 문제 2번에 저 효과성 해가지고 아까 제가 경쟁적 가치 모형을 경합적 가치 모형 그런 거죠. 같은 말인데 여기서 조직의 성장, 자원, 획득을 강조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거 외우더라 그랬잖아.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해서 요거 개방체제 모형의 목표를 얘기했던 자원 획득과 성장이라고 그랬고 수단성은 유연성 얘기했잖아. 그거 하나 좀 가져가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아까 그거는 외우라고 그랬는데 그건 좀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고 기여돼야 돼. 그리고 아까 이런 식으로 뭐 창업, 집단, 공동체 요 과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3번. 자, 작년도 군법 문제예요. 행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행정 이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적 상황과 정치 체제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능력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3번에 행정의 미성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예산을 전정하고 수렴하며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을 민주로 운영. 4번에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일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 자, 4번은 앞뒤가 바뀌었죠, 여러분들. 수평과 수기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프린터물 문제. 행정 이념이 있을 텐데 안 나왔나? 뒤에 나오나?
자, 여러분들 행정가치론에서 15번 문제. 15번. 찾습니까? 자, 디목의 사회적인 능률, 아까 인간적인 능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재작년도 군무원 부급 시험 문제네. 1번에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행정의 사회 목적 지정 관련된다. 경제성의 인간성, 그 다음에 4번에 최소의 제재 산출로 왔는데 가장 적절하신 것은 물어봐야 돼요. 일단 4번? 4번 만든 게야. 그때 만든 거예요. 기계적인 능력을 비판했지만 하여간에 사회 전체의 가치를 위한 최소의 대입의 제재 산출 추구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야? 1번 들어봐야 돼. 1번. 1번. 이 지문에서는. 물론 여러분들 2번하고 3번도 약간 문제가 약간 여러분들 좀 있다고 봐야 돼. 그렇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가장 아닌 걸 찾는 게 중요한 게야. 가장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봐가 사회과학은 주관이 개입이 돼, 안 돼? 되지.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김태희가 있고 전지현이가 있고 그리고 저기 송중기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해. 송혜교. 야, 송혜교는 이제는 아줌마 같더라. 그치? TV에 나오는데 어휴. 그래서 송중기가 이혼한 이유를 알았어. 송중기는 본인은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자기는 여러분들 젊고 그러니까 송혜교가 늙었다. 그래서 이혼했나?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것도 뭐 인터넷 세상이 뜨면 안 된다. 아니고. 여기 전지현 송혜교가 있고 또 뭐 그러니까 김혜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 김혜수가 예쁘다 전지현이 예쁘다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공론화시키면은 1위가 누구냐면 얘야. 대한민국 부동의 1위야. 1. 근데 다 예뻐 안 예뻐? 오늘 다 예쁘다는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회과학,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예쁘다 안 예쁘다 사람의 주관 갖고 여러분들 개입이 된 게 된 거야.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논리 실증주의 한번 얘기해서 했어요. 행태론에서는 가치명제, 사실명제를 구분하고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만을 영배상으로 가자. 이게 논리실증주의 아니야. 그 논리실증주의를 주장한 인물이 바로 비트겐스타인이고 비트겐스타인은 가치명제, 사실명제를 나누고 가치명제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이게 가치명제 아니야. 주관적 가치에 개입이 안 돼. 그럼 이거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누가 1등 이런 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주관에 따라 바뀌죠. 김태희 뭐 지금 예뻐 안 예뻐? 뭐 애기 엄마가 여러분들 늙은 그럼 요새는 여러분들 봐봐 20대 30대 예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그렇다 그러자.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이게 이런 건 공론의 장이 될 수가 없다. 그거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사회과학은 이렇게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식으로 3번과 4번이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야. 근데 가장 아닌 걸 찾다 보니까 1번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유를 설명한 거. 칠판을 잠깐 좀 보자,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좀 보자. 옳은 것. 자, 기억권에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되면 공익이 향상된다. 목적론적 윤리가 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의 윤리적 기준. 자, 여기 보세요. 자, 공리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제레이 벤담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 벤담 자체의 공리주의를 우리가 이제 양적 공리주의라 그래. 근데 특별한 전제관계랑 공리주의는 양을 얘기해. 질적 공리주의는 존 스튜어트 밀, 제임스 밀 두 사람, 아버지 아들이야. 두 사람이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하는데 미리 얘기한 것은 정신적 측면의 공리주의에서 질적 공리주의 얘기해.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보다 불만 소크라테스가 낫다 해서 어떤 정신적 사고의 근간 공리성을 얘기해요. 근데 미리 파악한 공리성 자체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공리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공리주의는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벤담이야. 벤담의 근성은 바로 뭐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체가 바로 뭐다? 이게 서원이라고 파악한 거예요. 벤나이 파악한 것은. 그럼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이익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파악해. 이게 이제 공리지 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윤리학설 자체를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형태, 목적론이 있고 또 하나 의무론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얘기해. 목적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가 선이냐? 잘 사는 것이 선이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목적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결과를 주죠.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이론이 바로 뭐냐면 쾌락주의야. 쾌락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결과를 강조한 게 아니라. 결과를 강조한 거죠, 여러분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살자. 결과를 강조한 게 아닌 게 한 거지. 이게 다 여기 들어가는 게. 그게 선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쾌락주의 자체는 고대 쾌락주의가 있고 근대 쾌락주의를 나눠서 얘기하거든. 고대 쾌락주의 뭐 키레네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 해가지고 육체적 여러분들 쾌락, 정신적인 쾌락도 나눠서 얘기해. 근데 우리가 지금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근세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공리주의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뭐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강조한 게. 의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거야. 이게 선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말해보자. 위에 건 결과, 이건 뭐야? 이걸 강조하자. 이걸 대표한 이론이 뭐가 있냐면은 에마뉴엘 칸트의 여러분들 비판 철학이 있어요. 이 비판 철학은 3대 비판 철학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게 실천이성 명리에 근거한 비판이 있거든. 실천이성 명리란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숙이 우러나오는 선의지, 양심에 근거한 양심을 선의지라 그래. 그 선의지에 근거한 명령이야.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생 애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들한테 막 이런 의도 맞고 있어. 그럼 그냥 뭐 화가 안 나. 그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발생해야 안 해. 그러겠죠, 여러분들. 가서 그런 거 제지시켜, 안 시켜? 시키죠.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 마음속에서 나는 선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그냥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행위가 야기된 선의지에 근거한 양심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가 야기됐다. 그럼 동기가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론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상단에 목적론적 관점을 상대주의 윤리설이라고 그런다? 상대주의. 의무론적 관점은 이거 뭐라나 절대주의. 알았습니까? 그럼 거기 봐봐. 공리주의 자체 사회 전체의 중요성. 이건 공익 향상. 기업부는 무조건 공리주의 감정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니은번 목적론 전리설 이것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 이 정답이지.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이거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한 거 목적론 의무론 이것도 출제에 나와. 이것도. 이번에 너무 실제로 기획한 사람이 김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 선생님이 책을 써서 1995년도 학문사에다가 공직윤리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시험 출제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란 말. 내가 쓴 책이 여러분들. 육군사관학과 공군사관학교에 기본교재로 채택돼서 육사 출신하고 공군 출신 애들이 이기더라고. 장교들이. 교수님 책 받고 배웠으면 깜짝 놀랐어요. 여기 기본교재 선택돼서 강의를 다르더라고. 사실 자랑하는 거예요. 예, 하여간 이제 요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나온지 모르겠어. 기억하고 니은해고라는 내용들 정리해서 가지고 가면 되겠고. 자, 16번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해놨어요. 한 장을 넘겨보자. 자, 이번에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번에 롤스는 사회 정의 제1과 2의 충돌 1의 원리가 우선시. 파레토의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기준. 근대 이후의 합리성. 우리가 합리성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인천행정고시학원을 선택을 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인천행정고시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수단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이게 적합하다 할 때 뭐가 구현된 게 합리성이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4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합리성 자체를 행정 이념으로 등장시킨 학파가 바로 행태론이야. 어디서 강조했다? 행태론. 행태론 그러면 떠오르는 학자가 있어야 돼. 누가 떠올라? 여러분 잘 모르고 누구라 그랬어요? 사이먼. 하버드 사이먼 행태론에서 등장한 행정 이념이 합리성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정답은 나왔죠, 여러분.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이죠. 일본의 과정설은 뭘 얘기하는 게 개인주의설 자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이 존재할 뿐이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일본은 그 표현이고 2번은 여러분 충돌했다 그러면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 우선시라고 얘기 했어요. 했죠. 그리고 제2의 원리도 뭐가 뭐의 우선시대? 기획인등의 차등의 원리 우선시. 자, 그리고 차등의 원리는 뭐하고 양립할 때 그 정당성을 지요? 저축의 원리. 기억나? 차등의 원리는 뭐하고 양립할 때 저축한다. 저축의 원리하고 양립할 때 정당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축은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저축이 전제가 되는 걸 얘기해요. 현재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정부 재정국가를 다 퍼줘봐. 그럼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재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잖아. 그럼 이러한 정책은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여러분들 현 세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써버렸어. 그래서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과 관련된 재정이 고갈됐어. 그럼 문재인 정부는 잘한 게 잘못한 게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차등의 원리 얘기하냐. 그건 차등의 원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들한테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게 한 게 아니라 공격을 한 거지. 경각심을 심어준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이게야. 우리나라 지금 문제 많잖아.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해야 하네. 하죠. 공무원연금 고갈 얘기하고, 그래서 군인연금 고갈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하고 국민연금하고 굉장히 격차가 심하잖아. 그 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개탄하잖아.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현직의 공무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부담자보다. 이게 이제 격차 자체는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부담하는 금액 자체를 그건 또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 그게 바로 공정한 거지.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좀 우리가 좀 공민을 해가지고 좀 정해야 되겠죠. 공무원이 다른 여러분들 직업에 비해서 월급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월급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염소한 건 아니지만은 절대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직 자체를 유인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고수에 받는 다른 편익이 있어야 돼. 그 편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 아주 안정적인 연금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뭐 하여간 이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하고 롤스가 얘기한 제2의 원리는 뭐하고 양립을 해야 한다? 저축의 원리와 양립. 자, 3번에 파레토에서는 형평성이 아니라 바로 뭐야? 능률성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교재 잠깐 좀 보세요. 교재 54페이지? 아니구나. 52페이지? 50페이지? 자, 50페이지. 자, 맨 밑에 능률성의 평가 기준에서 파레토의 제조업 상태가 나왔고 칼텍스의 보상 기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파레토 제조업 상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수시키지 않고 누구의 이익도 증대할 상태, 제가 배분된 상태 이렇게 나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사과가 8개가 있어. 그리고 갑하고 우리 각각 하나산에 소유하고 있어. 그럼 8개의 사과 자체를 어떻게 배분한 것이 가장 능률적인 배분인가? 파레토가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갑의 여러분들, 이 효용을 가장 만족해 주는 것은 갑이 5개를 소유할 때 가장 만족한다고 가지고 보자. 얘도 5개를 소유하는 가장 만족하다고 가지고 보자. 그러면 8개 갖고 이쪽에 4개를 더 배분해가지고 5개씩 소유하는 이 5,5에서 자원이 배분되면은 모든 사람의 좀 효용 자체가 서로가 극대화된 점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죠? 이걸 우리는 파레토의 최적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갑 자체의 선호가 최적적으로 만족하는 점이 예를 들어서 사과가 6개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얘한테 하나 뺏어가지고 그럼 4개가 돼야 되겠죠? 이쪽에 하나 증가시켜서 여기서 배분되는 거 있죠? 이건 파레토의 최적 상태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얘의 선호 자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선호나 이익을 감수했어 안 했어요? 했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파레토 최적 상태는 어떠한 사람의 선호에 감수 없이 모든 사람의 선호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에서 자원이 배분됐다. 이걸 파레토의 최적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 현실성이 있어 없어? 이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배분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분점 자체를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뭐다? 칼텍스의 보상 기준이야. 이 사람 이런 얘기하죠. 이는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은 손해를 보고 특정 집단이 이익을 보더라도 손실과 여러분들 이익을 형량하여 이익이 크면 그 정책은 도입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야. 여기 보자. 여기 봐. 자, 여기 서울특별시야. 여기 세종이야. 세종특별자치도야. 행정도시를 이쪽으로 이전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30이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세종시는 임김에 따라서 전체 국토의 균형의 발전 자체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뭐 인구 감소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와서 그래서 플러스 여러분들 뭡니까? 100이라고 하는 뭡니까? 효과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떡하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쪽에 손실 자체를 발생시킨 거 아니야? 이걸 위해서. 그럼 이 정책은 파레토의 최적 상태에 따른다면 이 정책은 비능률적인 정책으로 도입이 안 돼. 근데 칼텍스는 이런 얘기해. 100이 증가했죠. 100 가운데 요 30을 보존해도 얼마가 남아? 70이 남아 안 남아? 남죠. 그럼 이 정책은 바로 뭐다?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이게 바로 칼텍스의 보상 기준이에요, 여러분. 알았냐? 그러니까 뭐 일단은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해 두시고 파레토의 최적 상태 그럼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떠올라? 공공선택 이론 모형이 떠올려야 돼. 알았습니까? 뭐가 떠올려야 한다? 공공선택 이론 모형이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기한 파레토 최적은 형평성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뭐다? 능률성의 가치를 강조한 여러분들 이론이 최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이 잘못된 거지. 다른 건 다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현대적 행정 이념에 가장 가까우지 가장 극설하지 않은 거야. 민주가의 신뢰 성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가장 정답. 자, 현대에 초점을 뒀죠. 가외성 70년대야. 민주성은 언제야? 30년대고. 신뢰성 90년대고. 성찰성도 여러분들도 90년대예요, 여러분들. 90년대. 성찰을 하자고 하면 또 90년대야. 그럼 몇 번이 돼야 돼? 1번의 답의 형태를 체킹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이 군문 문제 구급은 아주 지극히 신뢰가 안 가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이것도 논란이 있던 문제거든요. 성찰성은 보편적인 행정 이념으로 얘기를 안 해. 행정학 교과서에 성찰성 나온 책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 행정학을 지겹게 안 하지. 내 선생님이 그게 욕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욕하는 거야. 이 욕도 먹는다고. 성찰은 여러분들 행정 이념의 형태의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것도 의제기가 됐는데, 이걸 여러분들 그냥 뭐로? 민주로 시험 답의 형태가 체킹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런 문제는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았습니까? 성찰성은 행정, 반성한다 그런 것이 행정 이념으로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많았던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 발표에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해놨어요. 1번으로 발표했고 아직은 시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 됐어요. 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자, 가해성 자체가 출제 논점이 크다고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외성을 잠깐 좀 보고 가자.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여러분 교재의 가외성 을 좀 보겠습니다. 자, 58페이지인가 이렇게 나올게요. 자, 59페이지. 자, 맨 위에 가외성이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뭐 이 세 번째 줄 여유분의 것 중복성, 초과분, 중첩성, 여벌성, 동등, 잠재력, 등전이 다 가해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당화에 근거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협상의 사회에서 정당의 불확성의 시대, 체제, 정부, 체제, 미비성 얘기했고, 그 이번에 가해성의 특징에서 가져갈 게 중첩과 반복을 구분하라고 얘기했어요. 중첩은 오버래핑해서 일정 부분에 중첩돼서 서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중첩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나온 거 보시면 재난관리를 위해 기상청과 소방청 간의 유적 협력 관계. 그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간하고 여러분들 간 밑에 쓸개 있어 있죠. 서로 일정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을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중첩이 되는 게 오버래핑. 근데 여러분들 이 반복은 동일한 기능을 독자적으로 각자 수행하는 걸 얘기해요. 따로.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 기능 중복이 발생을 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중복돼가지고 갈등을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중첩과 반복은 좀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 업무를 경찰청, 검찰청, 수사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해.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 업무 마찰이 발생하고 갈등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갈등 야기와 관련된 가해성의 특징 그러면 반복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반영된 현상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점 보시면은 비용 효과, 기능 정보, 감축 관리, 이것하고 서로 대립적 관계가 있다고 표현이고, 가해성과 능성도 서로 상반 관계의 면이 있지만, 궁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화 관계로 활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져갈게요. 61페이지 하단에. 행정 이념 가치는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로 나눠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목적 가치는 민주, 형평, 평등, 정의, 공익이 나와. 근데 내려가서 여러분들 본질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를 나눌 때는 민주성이 무릎 빠지나 수단적 가치로 빠져버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종수 교수는 에코프가 얘기한 것을 여러분 그대로 번역해서 민주를 여러분들 수단적 가치에 대응을 시켜놓고 있어요.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이유가 민주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거든. 민주는. 근데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이걸 목적으로 볼 수 있냐. 그래서 에코프는 그걸 수단으로 빼고 있는 거예요. 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시험 문제는 두 개 다 나왔어. 목적 가치로 시험 문제 나왔었고 수단적 행정 가치 시험 문제 나왔어. 둘 다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제 구분하는 방법. 시험 문제 목적 가치, 수단적 가치 나눌 때 민주는 목적 가치로 보는 것이 95%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목적이 아니라 본질적 행정 가치하고 수단적 행정 가치로 구분할 때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95%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이종수가 쓴 새 행정학 책 자체의 새 행정학 책은 58명이 공부한 책이야. 대학 교수가. 근데 58명 교수가 멍땅 다 이런 출제위원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출제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출제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 들어가면 다 출제위원이 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양반들이 하여간에 이제 공부한 책이다 보니까 만 내가 출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내 행정학 책에서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당연히 본질과 행정으로 문제를 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행정 이념 파트 다 학습이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제 2장 파트 행정현상주의 접근 방법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